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액줄이 팔뚝에 꽂혀 있는 7살 아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무서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을 찾는 눈빛. 그 순간 이수진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달랑 4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수술비 250만 원. 그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엄마가 살아있고 의사가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 이 이야기는 그날 그 병원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은 수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겨울이 막 시작되던 11월의 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퇴근하자마자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계란 한 판, 두부 2모, 시금치 한 봉지. 4만 원이 채 남지 않는 장바구니였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 방에서 나오는 열기 같은 것. 그 특유의 후끈함. 도윤아? 7살 도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보통 열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왔어. 일어나봐. 도윤이 눈을 반쯤 떴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입술. 엄마 배가 아파. 수진은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습니다. 39.7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 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배를 잡고 신음하는 모습이 수진의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어디 아파? 배 어디? 여기 오른쪽.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 맹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잠깐만 있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택시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을 떠올리며 버스 앱을 열었습니다. 17번. 3분 후.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도윤이를 두꺼운 담요에 둘둘 말아 업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등에 얼굴을 파묻고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얼어붙은 빌라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안 무서워. 엄마 있잖아. 수진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큰일 아니게 해주세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즉시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배를 눌러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는데 바늘이 움직이는지조차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급성 충수염입니다. 맹장염. 역시 그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의사가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예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50만 원. 수진의 눈이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250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4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 카드 2장이 있었지만 2장 모두 한도 초과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형부가 실직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엄마, 요양원 비용도 빠듯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미영이 이미 2달 전에 30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한 명 한 명 지워졌습니다. 25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밤에 당장 25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선불 결제가 안 되면 수술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최대한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 상태가 급해서. 수진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다 멈췄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도윤이 아빠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누르기까지 1분이 걸렸는지 5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었으니까요. 4번째 벨이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낯선 목소리. 하지만 수진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전화야. 수진아? 도윤이가 맹장 수술을 해야 해. 지금 당장.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강동 한울병원 응급실. 지금 출발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도, 수술비가 얼마냐는 확인도, 자기가 낼 수 있냐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출발할게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때문인지,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짧은 한마디가 왜인지 모르게 고마워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혁이 도착한 건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2분 뒤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을 때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준혁이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저 안에 있어.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알아. 결제부터 하자. 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준혁이 카드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250만 원이 그냥 결제됐습니다. 수지는 멍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다고,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지는 옆에 서서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것 외에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그의 얼굴은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도 약간 더 새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다 됐어요. 수술실로 옮길게요. 간호사의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도윤이 병상으로 갔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서인지 눈이 멍했지만 아빠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준혁이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아빠야. 아빠 여기 왜 왔어? 도윤이 보러 왔지.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워, 아빠.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아이가 2년 만에 아빠 손을 잡고 무서워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수술실로 침대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수진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둘만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2년 만에 고마워.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돈은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갚아야지. 그게 맞잖아. 짧은 침묵. 앉자. 준혁이 복도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이에 한 칸의 빈 의자를 두고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수진과 준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커피 자판기 쪽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그냥 발끝을 보거나 30분쯤 지났을 때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 괜찮아. 나 마실 건데. 같이 마셔. 거절하기 어려운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자판기에서 커피 2개를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뜨끈한 종이컵이 손에 잡혔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습니다. 추웠겠다. 도윤이 없고 오느라. 어떻게 알았어? 도윤이가 버스 타고 왔을 것 같아서.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일은? 카페 파트타임. 오전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이상 물을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도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요즘 즐겨보는 만화, 학교에서 친한 친구 이름. 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왜 이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연락을 안 했어? 수진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도윤인데. 그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아이를 제일 멀리 뒀다는 것. 두 사람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더 자주 봐줘도 돼. 도윤이 아빠인데.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고마워. 커피가 식어갈 무렵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도윤이한테 줄 거 있어. 오늘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준혁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고 두툼한 봉투. 이게 뭐야? 나중에 열어봐. 도윤이 수술 잘 끝나고 수진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선물 같지 않은 무게감. 준혁아, 응? 너 무슨 일 있어? 준혁이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야. 왜? 그냥 느낌이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피곤함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을 담고 있는 눈빛.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 보셔야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준혁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회복실에 있다가 30분 정도 후에 병실로 옮길 거예요. 아이가 깨면 부모님께 연락드릴게요.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냥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 응.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준혁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팔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닿는 온기였습니다. 금방 손을 뗐지만 병실로 올라가기 전 수지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없는데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힌 손수건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수술 잘 됐잖아. 이제 괜찮은 거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을 때 도윤이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눈을 반쯤 뜬 채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다 나았어? 응. 의사 선생님이 다 고쳐줬어. 아팠어? 별로. 잤거든. 도윤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배고파? 응. 근데 엄마 아빠 왜 여기 있어? 도윤이 보러 왔지. 집에 같이 사는 거야? 준혁과 수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아빠는 오늘 도윤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온 거야. 그래도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준혁이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좀 이따 가야 해. 대신 엄마가 있잖아. 싫어. 아빠도 있어. 도윤이 아직 마취가 덜 풀린 눈으로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가도 돼. 많이 늦었잖아. 조금 더 있을게. 괜찮아.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그 말에 수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빈 의자 없이 도윤이 침대 양쪽에 각자 앉아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외롭고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불빛들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침묵, 간암.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단어를 들었지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듣고 있었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순간. 언제부터? 6개월 됐어. 처음엔 피로인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됐어. 초기가 아니야. 2기 중반. 치료는? 하고 있어. 항암이랑 색전술. 근데 쉽지 않더라고.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짙은 다크서클, 조금 느린 걸음걸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 말하려고 안 했어. 왜? 수진이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짐이라니. 도윤이 아빠인데. 이혼한 전 남편이 암이라는 게 어떻게 말해? 수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관계에서 상대가 아프다는 걸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까 봉투 줬잖아. 응? 그게 뭔데?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험 서류랑 도윤이 앞으로 적금 통장이야. 내가 만약 어떻게 되더라도 도윤이 대학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되긴 뭐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돼. 수진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이 깰까봐.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도윤이 잘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치료 잘 받아야지.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왜 이걸 나한테 말한 거야? 솔직히 나도 몰라. 그냥 오늘 도윤이 보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아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나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어. 수진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실 안에 도윤이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런 밤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수진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뒤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한테 더 연락해. 도윤이 핑계라도 대고. 그래도 돼? 응.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수진이 다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꼭 나아야 해. 도윤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 억지 웃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짜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노력할게. 도윤이는 3일 뒤 퇴원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았습니다. 아이 몸은 어른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은 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이미 밥 먹고 싶어 엄마를 외칠 만큼 기운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낮 동안 병원에 있었고 저녁에는 카페에 문자를 보내 이틀 빠지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어이구, 아이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잘 챙겨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울컥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이럴 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첫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도윤이 옆 보조 침대에서 잤습니다. 수지는 소파 겸 의자에서 쪽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준혁을 봤습니다. 의자에서 잠든 채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눈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낮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간식 먹으면 안 된다는 수진의 말에 준혁이 한 조각만이라고 했고 도윤이는 이미 한 입 먹고 있었습니다. 밥도 다 먹었잖아.
그래도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도윤이 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에 결국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잠들고 난 뒤 수진과 준혁은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많이 컸네. 그러게. 2년이니까. 키가 얼마야 지금? 123cm. 반에서 중간. 나 초등학교 때 제일 작았는데. 나도 알아. 준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아직 기억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더 컸잖아. 그랬지.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아프지 않고 그냥 오래된 것처럼. 수진아. 응? 이혼하고 나서 내가 도윤이한테 잘 못한 것 같아. 자주 보고 싶었는데 내가 힘들까봐 연락을 줄인 게 결국 도윤이한테도 못한 거잖아. 나도 그랬어. 내가 힘들다는 걸 도윤이가 알아챌까봐 아빠 얘기를 잘 안 꺼냈는데 그게 도윤이한테 아빠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했을 것 같고 우리 둘 다 아이한테 미안하네. 응.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고 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도윤이 자주 만날게. 그래줘. 그리고 나 치료 열심히 할게. 수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아달라는 것. 도윤이 옆에 있어달라는 것. 그날 밤 수진은 도윤이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창문 너머 까만 하늘을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할 뻔했던 그 공포, 그리고 전 남편의 등장, 그의 비밀, 복도에서 나눈 이야기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수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신나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날이야? 를 3번이나 물었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 이제 안 아파요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준혁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퇴원 수속을 함께 도와주고 갔습니다. 갈 때 도윤이가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로 아빠 목을 꼭 감싸며 아빠 또 와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그래, 도윤아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였습니다. 도윤이를 침대에 누이고 수지는 코트를 걸다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병원에서 건넸던 그 봉투, 두툼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준혁의 말대로 보험 증권 서류와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A사 용지에 볼펜으로 빼곡하게. 수지는 숨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 이 편지가 너한테 전해질 때 내가 직접 말한 건지 아니면 내가 혼자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오늘 병원에서 말할 수도 있고 결국 말 못하고 이 봉투만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써두기로 했어.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도윤이었어.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어릴 때 겪었잖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그 이후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도윤이한테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느낌. 그래서 오래 살려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근데 솔직히 무서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통계라는 게 있잖아. 나는 그 통계를 알면서도
통계가 되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중이야.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결혼할 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표현에 서툴렀고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한 적이 있었어. 그게 지금도 후회가 돼. 이혼하고 나서도 가장 잘된 일은 내가 도윤이를 잘 키워주고 있다는 거야. 아이가 밝아. 씩씩하고. 그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아. 부탁인데 이 봉투 안의 서류들은 만약을 위한 거야. 도윤이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사회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뒀어. 내가 오래 살면 내가 직접 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 수진아, 고마워. 오늘 전화해줘서. 솔직히 말하면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누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는 관계가 됐는데도 이상하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 도윤이 잘 부탁해. 나도 열심히 살아볼게. 준혁씀.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그냥 울었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아이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고 고른 숨. 수지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편지 읽었어. 고마워. 그리고 꼭 나아야 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노력할게. 그 두 글자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것 같은 그 두 글자.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도 준혁에게도. 12월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멋있다고 했다며 도윤이가 좋아했습니다. 반창고 붙여줬어, 엄마. 진짜 멋있지? 라고 묻는 아이 얼굴에 수지는 웃으면서 응, 최고로 멋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격주로 도윤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진이 어색했습니다. 전 남편이 규칙적으로 다시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게. 하지만 도윤이의 표정이 그 어색함을 지워줬습니다. 아빠 차가 올 시간이 되면 창문에 붙어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던 아이. 아빠가 보이면 달려나가던 아이. 그걸 보면서 수지는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항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힘든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구역질, 탈모, 피로. 문자로 가끔 말했습니다. 수진도 짧게 답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병원이야? 그런 말들. 부부였을 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혼하고 나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지만 삶이 늘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2월이 됐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종양이 줄었대. 수지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카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보고 손이 물에 젖은 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 도윤이한테 말해줘도 돼? 응. 내가 말할게. 그날 저녁 수지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팠는데 이제 좀 나아지고 있대.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아팠어? 언제? 조금. 근데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그럼 됐다. 그 단순한 말이 수진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됐다. 아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팠으면 낫고 나으면 됐고
그 담백함이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3월의 어느 주말,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했습니다. 수진도 준혁도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봄꽃 보러 가자라고 해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빠 손을 잡고 벚꽃 아래를 뛰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아이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준혁이 수진 옆에 섰습니다. 사진 보내줘. 응. 두 사람이 나란히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재혼도 아니고 재결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의 부모로서 함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항암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고 준혁이 와줄 거야? 라고 되물었을 때 수진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혁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긴장돼? 조금. 잘 됐을 거야.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박준혁 씨, 이번 검사 결과 보니까요. 잠시 멈추는 의사. 수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종양이 거의 안 보입니다. 경과가 매우 좋아요. 이 정도면 완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수진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완치에 가까운 그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준혁이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섰습니다. 잘 됐다. 응. 말했잖아. 잘 될 거라고. 준혁이 눈을 뜨며 수진을 봤습니다. 고마워. 같이 와줘서. 아이 아버지니까. 그것만이야? 수진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잖아. 준혁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눈까지 웃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위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 병원을 나서자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아빠 오늘 병원에서 좋은 결과 나왔대.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하더니 진짜? 응. 야호. 아이의 목소리가 커서 수진이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뗐습니다. 준혁이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이 커졌습니다. 도윤이야? 수진이 핸드폰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아, 나야. 아빠, 나았어? 완전히 나았어? 거의 다 나았어. 도윤이가 응원해줘서인가 봐. 내가 매일 기도했거든. 아빠 낫게 해달라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보였습니다. 그 눈물.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온 1년. 무서웠을 밤들. 주삿바늘을 맞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밥 같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도 데리고. 준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가도 돼? 수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그래.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도윤이가 고른 식당은 동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여기 맛있어. 엄마가 생일날 데려와 줬어. 도윤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준혁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7살 생일 때 왔던 곳이야. 얘가 기억하네. 준혁이 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판이 달궈지고 삼겹살이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어디 해봐라 라며 집게를 넘겼고 도윤이가 서툴게 고기를 뒤집다 한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주워 먹으면 되지. 아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한 저녁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어도 되나 싶을 만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쌈을 싸고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쌈 하나를 크게 싸서 아빠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해봐. 이거 너무 큰데. 아, 하라고. 준혁이 눈을 찡그리며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쌈이 겨우 들어갔고 볼이 빵빵해졌습니다. 도윤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도윤이가 두 사람 손을 각각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들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데? 친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한다고 했어. 양쪽에서 들어 올리는 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따로 사는데. 그래도 도윤이가 씩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도윤이가 발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순간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이가 공중에 뜨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2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를 수술시킬 수 없을까봐 무서웠던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손을 떨던 그 순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 뒤 이렇게 셋이 삼겹살을 먹고 골목에서 웃게 될 줄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이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땅에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수진과 준혁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안 돼. 그리고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1월의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먼 길을 돌아 이 봄날 골목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고 수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잘 쓰지 않다가 작년 도윤이 수술 이후 다시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쓰는 게 이상하다. 왜냐면 오늘 하루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이다. 삼겹살을 먹었고 도윤이가 웃었고 준혁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작년 이맘때 나는 250만 원이 없어서 아이 수술비를 못 낼 뻔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이 떨렸고 카드는 막혀 있었고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었다. 엄마인데 아이를 못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 무력감이었다. 준혁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자존심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다.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지켜온 벽 같은 걸 허문 것이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나는 괜찮다는 허세.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렇게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왔다. 준혁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가 아프다는 것, 무섭다는 것,
도윤이를 걱정한다는 것. 그 사람도 혼자 많은 걸 안고 살고 있었다.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있으면 끝이 없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의 삶에 연결되어 있을 거다. 다른 방식으로. 도윤이가 오늘 골목에서 두 손을 잡고 들어 올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새 식구가 아니어도 괜찮다. 다 괜찮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도윤이를 사랑하면 된다. 오늘이 좋았다. 내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유난히 선명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도윤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방을 정리하다가 수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답게 서툴지만 열심히 그린 그림.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사람 옆으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선을 그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노란 해가 있었고 주변에는 분홍색 꽃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수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셋이 따로 살고 있고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아빠는 아팠었고 엄마는 힘들었고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는 이 그림에 우리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함께 사는 것만이 가족이 아닌 거였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달려오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림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놨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냉장고에 붙였어? 응, 이쁘게 그렸잖아. 창피하게. 도윤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기뻤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한테도 보내줘도 돼? 진짜? 응. 도윤이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찍어 준혁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놓을게. 그 다음 줄에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준혁의 암은 완치 판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이어가야 했지만 항암 치료는 종료됐습니다. 의사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진단을 받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검색창에 간암 2기 생존율을 쳤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던 밤. 도윤이 자고 있는 사진을 꺼내 오래 들여다봤던 밤. 그 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사진들을 스크롤했습니다. 벚꽃 아래서 뛰던 사진. 삼겹살 집에서 고기를 뒤집다 떨어뜨리고 웃던 사진. 그림을 들고 장난스럽게 찡그리던 사진. 그리고 수진이 보내온 그림. 냉장고에 붙은 우리 가족. 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나 지금 수영장이야. 응, 잠깐만 나와봐. 왜? 그냥. 아빠가 할 말 있어. 잠시 후 배경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아빠 오늘 병원에서 치료 다 끝났대. 건강해졌어. 조용했습니다. 도윤아? 응.
왜 말 없어? 기뻐서. 그렇구나. 아빠. 응? 보고 싶어.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가 갈게. 응? 수영 열심히 해. 끊어. 응? 아빠도 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이 이렇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살아야겠다. 계속. 그 다짐이 다시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수진이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나야. 응, 알아. 무슨 일이야? 드릴 게 있어서. 뭘? 만날 수 있어? 도윤이를 학교에 보낸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한결 건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많이 줄었고 얼굴에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좋아 보인다. 그래. 응, 많이. 자리에 앉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250만 원. 준혁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나는 괜찮지 않아. 받아야 마음이 편해. 수진아, 8개월 동안 조금씩 모았어. 카페 월급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걸렸는데 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받아.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나한테 필요해. 내 마음이 필요한 거야. 짧은 침묵. 준혁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을 열어보지 않고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날. 뭐가? 전화 받아줘서. 당연한 거잖아. 도윤이 아버지니까. 그것만이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했던 것과 같은 말. 수진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것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웃었습니다. 도윤이 요즘 수영 잘해? 응. 자유형이 제법이야. 아빠 닮아서. 누가 수영 잘해? 내가 중학교 때 수영부였잖아. 그거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카페 안에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250만 원. 그 돈이 수진에게는 단순한 수술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너졌던 순간에 건네받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8개월 동안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2월 도윤이 생일이 됐습니다. 8살. 세상에 나온 지 8년. 도윤이는 이번 생일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는 것. 수진이 또 삼겹살이야? 라고 물었더니 도윤이가 이번엔 초밥이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초밥집에 갔습니다. 도윤이는 연어 초밥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5개를 먹었습니다. 준혁은 나도 어릴 때 연어 좋아했어라고 했고 수진은 나도 그래라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럼 나는 당연한 거네 하며 또 한 개를 집었습니다. 케이크는 도윤이가 고른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세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 뭐 빌었어? 비밀. 그래도 진짜 비밀이야. 나중에 수진이 혼자 도윤이한테 살짝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만 말해봐. 도윤이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이미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빈 거야. 8살짜리 아이가 감사하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하고 아이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 도윤이는 이미 충분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강하다. 엄마가 곁에 있다. 셋이 함께 밥을 먹는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년 뒤 11월이었습니다. 이수지는 다시 강동 하늘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도 준혁도 자신도 아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친구 미영이 연락해 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봉사 인력이 필요해서. 병원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 가족들에게 식사 지원을 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수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수지는 음식을 담은 도시락 상자를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이 복도에서 자신이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250만 원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던 그 복도, 지금은 반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아이 옷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도시락 나눠드리고 있어요. 드실래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아이가 안에 있어요? 네. 많이 걱정되시죠? 여자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드셔야 해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까. 수진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지아예요. 지아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예요. 여자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옆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제 아이가 수술할 때. 여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여자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아 잘 될 거예요. 진짜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시락 상자를 들고 2년 전 이 자리에서 받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짧은 위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제 자신이 그것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어느 새벽 2시였습니다. 수지는 자다가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수진이 눈을 비비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잤는데. 무슨 일이야? 도윤이 학예의 날 얼마야? 이걸 새벽 2시에? 낮에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12월 3일이야. 오전 11시. 가도 돼?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수진이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그것만 물어보려던 게 아니라. 수진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뭔데? 도윤이한테 남동생이나 여동생 생기면 좋겠다고 한 거 알아? 수진이 멈췄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오늘 만났을 때. 친구 중에 동생 있는 애들이 부럽대. 그게 왜 새벽 2시에 나한테 오는 말이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냥? 잠시 침묵. 그냥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핸드폰을 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응.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수진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자. 내일 이야기해. 응. 미안 깨웠다. 별거 아니야. 잘 자. 수진아. 왜? 오늘 봉사 갔다고 미영이한테 들었어. 잘했어.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잘 자. 응.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이 잠든 옆방.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가슴 속에 무언가. 수지는 오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건지, 그냥 좋은 공동부모로 남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됐습니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건강했습니다. 자신도 괜찮았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12월 3일이 됐습니다. 수진이 먼저 학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당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 차림으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들고 왔어? 도윤이 찍으려고.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그게 어딜 봐서 갔냐?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강당 안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진과 준혁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뭐 하는지 알아? 댄스래. 반 친구들이랑. 진짜? 춤을? 응. 한 달 넘게 연습했어. 언제 춤을 배웠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했나 봐. 내가 보는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췄는데. 부끄러웠겠지. 학예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반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노래, 악기 연주, 연극, 그리고 도윤이 반 순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도윤이가 세 번째 줄 맨 왼쪽에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며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찾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눈이 반짝이더니 씩 웃었습니다. 준혁도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그것도 보고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신나는 동작들. 도윤이는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박자도 맞고 표정도 즐거웠습니다. 준혁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이 아이가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높고 배가 아프고 무서워하며 엄마 아빠를 찾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무대 위에서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것.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는 걸 준혁이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윤이가 가장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번개처럼 찾아오는 행운, 영화에서 보던 극적인 반전. 하지만 수진이 그날 경험한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수술비 250만 원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벨소리 후 연결된 목소리. 지금 출발할게. 22분 후 도착한 사람. 별말 없이 카드를 내밀던 그 손.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기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2년 동안 세 사람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압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 가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준혁은 이제 압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아이 한 명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항암 치료의 가장 독한 약보다 강하다는 것. 도윤이는 모릅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하지만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7살 겨울에 아팠을 때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었고 아빠가 22분 만에 달려왔다는 것. 그 밤에 두 사람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리고 그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 기적은 크지 않습니다. 한 통의 전화, 22분, 250만 원, 손수건 한 장, 삼겹살 한 접시, 냉장고에 붙은 그림 한 장. 그것들이 모여 기적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돈이 없고 혼자인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할 용기만 있으면 그 사람이 22분 만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 곁에 사람이 있는 것, 아이가 웃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수지는 지금도 카페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오전 파트타임에서 정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일 잘한다며 권유했고 수지는 도윤이 학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통장의 잔고가 이제 4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수진에게는 작은 자랑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도윤이가 커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를 위해 병원 봉사는 한 달에 2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2년 전의 자신이 생각납니다. 그 기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혁은 건강을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6개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잘 관리하시면 걱정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동안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 자랐습니다. 체중도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바꿨습니다. 더 작은 회사지만 덜 힘든 곳으로. 야근이 없고 주말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도윤이를 더 많이 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도윤이와 보냅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걷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도윤이가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게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수진과는 아직 그냥 좋은 공동 부모입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윤이는 9살이 됐습니다. 수영을 계속합니다. 자유형에서 배영까지 배웠습니다. 가끔 나 올림픽 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수지는 나가봐 라고 하고 준혁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밝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잘 웃습니다. 아빠가 아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이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이는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병원 복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그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250만 원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전부 슬픔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22분 만에 사람이 달려오고, 때로는 커피 2잔이 건네지고, 때로는 손수건 1장이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아이가 수술실을 나와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이야기, 박준혁의 이야기, 그리고 도윤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힘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250만 원이 없어도, 지금 당장 병원 복도에서 손이 떨려도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전화 한 통, 22분, 커피 한 잔.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